오테라 오늘의 테슬라. 오늘도 저희는 5시에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5시에 저희는 테슬라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도 하고 안 좋은 뉴스도 체크를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다시 테슬라에게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여러 가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테라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실 거를 기대를 하고요. 박사님, 강정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의 팬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에 강정수 박사님 대단하다, 어디서도 이런 분석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제가 아직 더 겸손하세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네. 오늘 겸손하신데 네. 오늘 귀여운 멘토멘티도 있고 오시고. 네네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또 이야기를 나눌 텐데, 자, 오테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죠. 그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를 해주시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희만 알려드리는 일방적인 채널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고 분석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저희가 혹시라도 틀린 것이 있으면 또 팩트 체크도 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또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이렇게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채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스타링크랑 스페이스X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플레이로드? 네. 그거를 저희가 잘못 말했다고 댓글을 엄청 다셨더라고요. 페이로드라고 저희가 네. 얘기를 했다고. 네, 플레이로드라고 공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채널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댓글을 한번 최근에 쫙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또 그 숨은 보석이 또 숨어 있었어. 저희 데이비드 양님께서 아마 외국에 계신 것 같아요. 저희에게 또 슈퍼챗을 쏴주셨습니다. 컨텐츠를 보시고 거기에다가 4.99달러의 슈퍼챗을 쏴주셨더라고요. 아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라이브가 아니고 저희가 올려놓은 컨텐츠에다가 또 이렇게 슈퍼챗을 주시니 너무나 감개무량. 저희가 첫 외화 획득을 했습니다, 박사님. 네. 네. 무슨 일이죠? 네. 4.99달러 저희 주셨고, 저희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에도 힘이 나지만 또 슈퍼챗에도 힘이 많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요. 어깨 네. 지금 아픈데. 그러니까 저희 또 스트레칭하고 박사님이 또 네. 말씀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저희가 더 힘을 내서 좋은 이야기, 또 박사님이 또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슈퍼챗, 응원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많은 분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에게 저희 오늘 라이브의 링크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21분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라이브 앞에 서두에 말이 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또 근황토크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23분까지 들어왔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을 오늘은 좀 한번 어그로를 끌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한 라이브에 200명 도전을 해보죠. 저희 최고 라이브 시청자 수가 한 130에서 14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이랑 같이 볼 수 있게. 사실 제가 내일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내일 그 샌프란 실리콘밸리 뱅크의 SVB. 파산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분간 테슬라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진다고요? 떨어질 수도 있다.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거는 테슬라가 못해서가 아니라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비어 마켓의 강도가 세워질 수도 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합리적 추론했던 근거들을 내면서 되려고 했는데, 오늘 좀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면 SVB 이 뱅크에 되면서 사실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오늘 그 새벽에 메이비 스텝으로 페드가 연준에서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은행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산 시장에 현금이 많이 풀렸어요. 네, 그렇죠. 네, 이거는 대단히 역설적인, 지금 계속해서 페드의 정책은 이자율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현금을
축소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빨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자율을 올리면서 현금이 풀렸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과 관련된 상황이라는 거고, 이것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더욱더 한층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강화될 경우에는 테슬라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죠. 전체 주식시장이 비어 마켓으로 갈 가능성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테슬라 주식이 올랐지만 다시 한번 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수의 좋은 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또 나쁜 소식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어그로로 끌면 네, 여러분들 주식과 관련된 주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마 요거에 대해서는 박사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죠? 될 거에 대해 확률적인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럴 거다라고 제가 단언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유튜브의 콘텐츠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오테라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아까 주가 이야기 살짝 해주셨지만 오늘 주가, 테슬라 주가 어땠는지 오늘의 주가부터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뉴욕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새벽에 다 떨어졌습니다. 1% 넘게 3대 지수가 다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연준, 페드,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거의 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0.25다 거의 99% 0.25%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 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연내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벗 기대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에서 이제 금리를 다운시키는 걸로 좀 피벗할 올해는 그래도 피벗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서 3대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3.25%가 하락을 하면서 191달러 15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이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거래일 기준으로 지난주부터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으로 21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거는 이 무디스에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죠. 무디스에서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렇죠.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네, 신용 등급을 상향시키면 테슬라가 자본시장에서 돈을 구할 때 훨씬 더 저렴한 이자로 자본을 수혈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물론 프라핏이 많기 때문에 현금도 빠방하게 많지만 자기 현금만 쓰면서 사업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자금 수급이 훨씬 더 용이해진다란다. 그쵸. 용이해진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성이 더 있다. 이렇게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론해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무디스의 신용평가 상향 때문에 21일 날 미국에서 7%가 넘게 테슬라가 올라가면서 와 이제 다시 200달러 넘나?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연준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다시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거시적인 그러니까 정책의 영향이 사실 개별 기업이 아무리 혼자 용을 써도 잘해도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압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일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과 관련된 후속 영향들, 거기에 따른 주가 영향, 트리플 이펙트들 그렇게 연쇄 작용들과 관련돼서 주가에 부정적일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FOMC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SVB 사태로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파월 의장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고려는 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물가 안정에 전념을 하고 있고 말뿐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서 그 신뢰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약간 실망을 했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또 모든 예금 그 SVB 파산 사태에 대한 대응
모든 예금을 보장하는 포괄 보험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오늘 미국 시장의 은행주들이 엄청 또 떨어졌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외에도 기술주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뭐 테슬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오늘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그 부분도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포괄적 지원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자산 시장에 현금이 너무 많이 풀립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통화 정책의 의지와 그 다음에 재정 정책에서는 이거 거꾸로 된 정책을 쓰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고이자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 리세션의 문제가 경기 침체는 피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 혼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쨌든 미국의 중앙은행이나 미국 정부에서도 이 사태를 어떻게 잘 수습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전에 이제 1시간 반 전에 마감이 됐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FOMC 회의 결과와는 미국 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한 3시 정도까지는 양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한 0.8% 정도 상승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3시 정도부터 우리 시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닥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것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양극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 LNF, 뭐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3시 정도에 매물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갑자기 급락을 막 했습니다. 이러면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약간 불안하다라는 사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보였기 때문에 이게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특징적이었던 우리 시장에서의 모습이었다. 어쨌든 2차전지랑 또 연관되어 있는 테슬라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저희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 주가나 시장에 대한 분석은 해보고 여기까지 해보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중에 유튜브에 댓글을 많은 분들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이분을 뭐라고 설명드려야 돼? 아이디가 일단 R로 시작하시는 분. 그러니까 네,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서 속상하지만 속상하시대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좋은 날이 올 건데 테슬라의 주식 저희가 뭐 단타하는 거를 여기서 주로 분석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쵸. 근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대단히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테슬라의 계획이 되게 좋다라는 거고 그쵸. 계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혁신의 힘이 대단히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시장을 접근하는 패러다임이 되게 훌륭하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펀더멘털을 특히 파이낸셜 펀더멘털을 보일 거라는 건 저는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그건 하락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이 부분이 장기화될 경우에 테슬라 주가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압박을 외부 요인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는 뭐 테슬라 주주분들께서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그쵸. 현실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더욱더 뭐 물타기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 매도를 할 것이냐 이런 건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께서 애플 주식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요번 좀 금요일에는 애플 주식을 분석을 할까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애플페이의 영향, 저는 한국에서 애플페이의 확대가 애플 주식의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없겠죠? 왜냐하면 네. 애플페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데는 전 다 쓰고 세계에서 있으니까. 조용히 확산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주가에 대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그렇다고 애플페이도 단기간에 어떤 큰 성과를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직접적으로 애플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특히 한국에서의 애플페이의 시작이 애플의 주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R로 아이디 시작하시는 분 힘내시고요. 테슬라 또 다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플 주식도 저희가 분석하는 거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냥님, 책을 듣고 생각함 이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 세계 시장의 상황과 테슬라도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환경도 분석을 하고 그런 것들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4월 초 정도가 될 겁니다. 거시경제를 좀 잘 보시는 주식 전문가, 경제 전문가를 한번 그렇죠. 모셔가지고 저희가 초대하기로 했죠. 네, 초대하기로 해가지고 한번 4월 3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이 거시적인 상황과 테슬라의 주가가 어떻게 연계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네. 한번 준비할 테니까 이것도 저희가 한번 어그로 그렇죠. 미리 한번 예고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고로 최근에 경제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주식시장 투자 쪽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주시는 분을 저희가 섭외를 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오늘 주제를 해볼까요? 네. 뭐 어떤 내용을 해볼까요? 오늘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파워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파워. 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구석구석 지금 저희가 다 분석을 하고 그쵸.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 갖게 가져야 될 이 소식이 이번 주였죠. 20일 날 네. 화요일이었나요? 아니죠. 뭐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 20일 날, 20일 날 테슬라가 마침내 사실은 미국에서는 이미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 FSD 네. Full Self Driving 베타 11.3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또 중요한 소식은 지금은 모델 X에만 지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4, 4분기 발표 때 그 이후에 기자들과 투자자들과의 간담회 때 얘기를 했죠. 네. 하드웨어 4로 가지 않을 수밖에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네. 왜냐하면 하드웨어 지금 3로는 앞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뒷받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차들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은 하드웨어 4 컴퓨터를 설치를 할 거다. 근데 지금 우선은 제한적으로는 모델 X는 사실 많이 팔리는 차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가의 차량이고 비싸잖아요. 모델 X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이 하드웨어 4의 특징은 이게 올해 일어나는 변화들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하드웨어 4, 그 다음에 이 FSD의 버전 업그레이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소식인데요. 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거는 라다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라다.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셀프 드라이빙을 시도하는 대단히 일부 전문가는 무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라다를 수용했다는 부분에서는 되게 큰 방향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감 측정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기술을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여드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SO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온더 칩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 과거로 치면은 CPU와 GPU나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통합 칩들이죠. 여기가 SOC.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GPU라든지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에서 가져왔었는데 이 테슬라 SOC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럴 필요성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셀프 드라이빙에서는 결국은 이 컴퓨팅 파워가 대단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 SOC가 있는 테슬라 자체가 이 2개 이상 그래서 들어갔다라는 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될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네.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하드웨어 컴퓨터 3를 갖고 있었던 부분의 제한과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플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할 때 갤럭시 맵부터는 업그레이드가 돼도 그전 모델들은 사양들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 죄송합니다. 밖에 사일렌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조금 달라지는 투트랙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동차 소프트웨어에서의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은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는 그러니까 카 소프트웨어하고 여러분들 FSD는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차이죠? 내에서 OS에 가까워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OS라고 지금 불러야 된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완벽하게 OS까지는 아니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동차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네. 우리가 이제 생산의 깊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프로덕션 뎁스라고 있거든요. 프로덕션 뎁스가 뭐냐면 과거 포드의 모델 T는 1908년에 만들고 네. 1913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때 포드의 모델 T는 프로덕션 뎁스가 100이었어요. 100이라는 건 뭐냐면 타이어하고 차에 들어간 유리까지 그 자동차 회사가 다 만듭니다. 이건 전부 다. 프로덕션 뎁스가 100이에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들의 OEM들, 이러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라든지 GM이라든지는 프로덕션 뎁스가 50에서 60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50에서 60만 자체 생산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져오는 거죠. 외주에서. 그러면 다 가져오는 그 컴포넌트들, 그 구성 요소에도 미들웨어들이 다 들어가요. 그쵸. 이 미들웨어들이랑 같이 내가 OS를 가지려면은 내가 프로덕션 뎁스를 100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모든 미들웨어를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쵸. 쉽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프로덕션 뎁스가 낮으면 낮을수록 이 전체를 갖다가 통합해서 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호환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우리가 전체 이런 기능으로 스펙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이렇게 바꾸는데 여러분 50개 있는 그 벤더들에게 다 통보해서 벤더들 한번 오프라인 회의해야죠. 뭐 화상 회의를 하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요렇게 스펙을 맞춰주세요. 바꿔주세요. 자, 그러려면은 막 안 하는데 점검해야 되고 제대로 했는데 점검해야 되고 그게 다 완성돼야 조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거북이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을 매니지먼트를 대단히 잘하는 회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프로덕션 뎁스도 애플도 100은 아닙니다만 폭스콘에서 조립을 할 때 이 조립하는 회사들과 되게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분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애플의 타고난 능력이라고 한다면 테슬라도 그나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되게 잘하는 편은 우선은 전기차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이 작다라는 부분이 우선 있고 테슬라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심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한 관리들이 잘 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벤더들의 숫자도 낮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에 대한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CPU가 오버히팅 된다, 과열을 받는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을 해요. 형식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리콜을 합니다. 근데 네. 리콜이 어떤 정비소에 와가지고 수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테슬라 소유주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와이파이에 결합을 하면은 업데이트가 되는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브레이크의 길이 부분이 너무 길면은 그것을 축소시키는 부분에서도 이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로 즉 와이파이 접속 업데이트로 해결을 하는 것. 언젠가는 이런 것에 스타링크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 소프트웨어의 특징이고 이거를 최근에 한번 시도해봤던 데가 루시드가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몇 군데 업체들이 그리고 뭐 폭스바겐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이런 게 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늘 있었던 일인데 폭스바겐이 첫 번째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를 했다. 이런 것이 막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루시드가 이번에 처음으로 했다.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라는 것은 그만큼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하드웨어가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라는 네. 거고 이런 부분들은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술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옵션으로 따로 구매를 해도 되고 구독을 하는 거. 지난번에 저희가 실수로 제가 말을 했었는데 댓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미국 같은 경우에 199달러에 의해서 이 FSD가 구독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세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냥 저는 저 앞에다가 세미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 자율주행 이런 기능들 소프트웨어는 또 따로 별도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업데이트했던 풀 SD 버전 11.3이 바로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건 지난번에 한번 테슬라가 2030년에 2천만 대를 생산하겠다는 네네. 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냐, 차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쿨함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네, 드렸어요. 그렇죠. 아파트의 주차장에 테슬라가 테슬라가 2대만 주차됐을 때하고 100대가 주차됐을 때하고 뭔가 100대가 되면은 흔히 말하는
개나 소나타는 소나타가 그쵸. 되는 느낌이 들고 아반떼가 되는 그쵸.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가치가 없죠. 떨어질 수가 있다. 느낌이 안 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와서 테슬라는 모델 T 모멘트를 가져낼 것이다. 모델 T라는 것은 포드가 이제 차를 생산함에 있어서 사실은 한 발 늦었었거든요. 벤츠라든지 네. 네. 페이로드 이거 잘못 말한 거. 네, 이것도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플레이로드인데 저희가 페이로드라고 영어 표현을 제가 영어에 약하다 보니까 잘못 썼던 것도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모델 T 모멘트라는 건 뭐냐면 벤츠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라든지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먼저 만들어요. 근데 이제 거의 숭호업적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모델 T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베어 벨트,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거대하게 혁신하면서 컨베어 벨트를 처음으로 도입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갖게 그쵸?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역사에서 첫 번째 일어났던 대형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셀프 드라이빙 카보다는 카 프로덕션에서 또는 카 세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 모델 T 모멘트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한번 글로 쓸 겁니다. 제가 예. 더코어에다 글을 쓸 건데 네. 강정수의 태제라고 해서 정리를 해갖고 왔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소프트웨어는 막대한 생산 판매와 연결될 때 가치를 더한다. 소프트웨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2천만 대와 같은 매년 2천만 대를 생산하는 이런 대량 생산과 연결될 때만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대량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은 대부분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강정수의 태제와 같은 테슬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고 네. 지금 이거를 흉내내고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가 스텔란티스고 하나가 폭스바겐이다. 스텔란티스나 폭스바겐도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대량 판매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 길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거하고 아무런 무관하게 질주하고 있는 데가 메르체스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현대 기아차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의 태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의 태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구별할 줄 아셔야 네네.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에서 10명이 탈 때는 쿨했지만 100명이 타면 쿨하지 않는다. 네. 이건 뭐냐면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되게 부정적인 직접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 화면을 좀 보시면 이건 예. 또 제가 쓴 건데 어려운데요. 뭐죠 이거? 직접 네트워크는 뭐냐면 네. 뭐 어려운 게 아니야. X1과 X2는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네. 근데 X1 집단에서 이 미분을 제가 표시한 거죠. 분모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블레 포인트에서 네. 자 X1 집단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X1 집단이 1이 그러니까 X1 그러니까 1집단이 규모가 커지는 것이 이 미분 표시하고 X1이라고 적은 거예요. 네. 1집단이 커진다. 그러니까 쪽수가 커진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1집단의 효용성이 또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커질 경우는 이걸 0보다 크다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테슬라 소유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일 집단이 증가하면 소비자 집단이 커질수록 UI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을 거예요. UI가 UI가 그래서 0보다 작게 될 규모가 경우에는 더 크니까. 이거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자동차라는 자체의 속성으로. 근데 예를 들자면 카톡을 갖다가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1로 생각해 보죠. 네. 1로 뭐 2라고 생각해도 되고 1로 생각하는데 이들의 집단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는 잠재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I가 커집니다. 커지겠네요. 그럼 같은 방향으로 커졌기 때문에 이건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직접 네트워크 효과예요. 그러니까 즉 쉽게 외우시면 돼요. 자동차에는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없다.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라고 학술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좀 어려워지니까 네네. 그냥 긍정적인 직접 네트워크 효과가 없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간접 네트워크라는 것은 보면은 간접 마지막에 네트워크. 수식이 있죠. 네. 수식이 뭐냐면 1집단이 그러니까 X1이라는 것은 1집단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미분 X1이라는 것은 그래서 X1이 집단이 커지면 2집단의 유틸리티가 커진다.
자, 2집단, 그러니까 2집단. 2집단은 뭐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1집단을 우리가 카드 소지자라고 하고 2집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 가맹점이라고 한다라면 카드 소지자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카드 가맹점의 유틸리티가 효용성이 커진다. 그렇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카드 2를 카드 가맹점이라고 하고 1을 카드 소지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X2가 미분이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카드 가맹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카드 늘어나네. 소지자의 유틸리티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집단의 효용이 변화가 일어날 때를 우리가 이거를 간접 네트워크 효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런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바로 앱스토어예요. 자,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아이폰하고 갤럭시는 이제 경쟁을 하는데 네. 제3의 OS가 모바일에 안 나오는 이유가 간접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에요. 자, 아이폰의 이용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앱 개발사에서는 생각하겠죠. 거기 이용자가 많으니까 우리 거기 앱 개발하면은 우리가 판매할 돈을 수 많이 있는 벌 수 가능성이 있겠다. 많겠지. 만약에 갤럭시 이용자가 작다고 생각하면 갤럭시용 앱을 만드는 것보다 아이폰 앱을 만드는 게 낫겠지. 또는 아이폰 이용자가 작고 갤럭시 이용자가 많으면은 갤럭시 쪽으로 앱을 만드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3의 모바일 OS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가정. 충분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3의 OS가 나오면 거기 뭐 이용자 수 뭐 100만 명도 안 될 텐데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면 잠재적 고객 수가 작은데 괜히 돈만 들이고 시간만 들이고 안 만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여긴 존재한다는 거죠.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는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는 다른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 다른 네트워크 그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면 경쟁자들이 진입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거면 그런 거잖아요. 즉 우리 X1을 테슬라의 그러니까 소지자라고 얘기를 해보죠. 네. 그런데 X2는 이 차의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앱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보면은 자, 앱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X2가 미분을 그쵸. 가지면 가질수록 두 번째 누가 유틸리티가 커집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소유한 있는 사람들의 사람. 유틸리티가 커진다라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동일한 자동차를 테슬라를 갖는 사람의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테슬라 소유자들의 유익이 커지진 않지만 테슬라 소프트웨어에 앱을 다양하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슬라 소지자의 유틸리티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다른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따라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제 조카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 체험이 다르다. 그쵸. 디퍼런트 아이폰이라는 거예요. 자, 앱이 많으면 많을수록 차가 점점 더 디퍼런트 테슬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차 외형은 똑같아도 모델 3여도 차 외형은 똑같이 모델 2라도 디퍼런트 카 익스피리언스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게는 소프트웨어를 파워가 세면 세질수록 네. 여기에 앱스토어가 붙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써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붙을 수 있다. 자,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붙으려면 어떻게 된다? X2 즉 X1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나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졸라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델 3로 많이 팔 수 없으면 모델 2라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고가의 이익을 내는 모델 S를 많이 팔면 안 된다. S를 많이 만들면 어차피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그렇죠. 비싸니까. 예, 사이버 트럭이 예를 들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예요. 근데 그건 일시적인 효과라고 봐요. 사이버 트럭을 한국에서 사시는 긱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이버 트럭은 북미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타쿠 투리잖아요. 거기다가 뭐 방탄 유리까지 왜 필요합니까? 일반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은 모델의 다양성을 만들어 준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에게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폭발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테슬라가 정말 주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선 모델 2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려서 거칠게 표현해서 졸라 많이 팔려서 즉 X1이 엄청 커져야 여기에다가 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U2가 같이 커지는 거예요. U2가 같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은 또 하나는 뭐예요? U2가 그러니까 이 커진다라는 건 뭐냐면 X2도 커진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X2가 커지면 U1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의 갖고 있는 유틸리티도 사람의 커지게 되는 거죠. 커진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테슬라의 멕시코 공장의 성공이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의 반등, 우리가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도 팔콘 9이 되돌아오는 것이 성공했을 때, 스타쉽이 랜딩을 했을 때, 이때 기업 가치가 확 계단식으로 뛰는 것처럼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가 나오고 이 모델 2가 날개 돌친 듯이 팔린다는 소식이 나오면 테슬라의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계단식으로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진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그 앱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이고 여기에 앱을 줘가지고 자동차에서도 무료 앱뿐만이 아니라 유료 앱을 만든다. 뭐 이러려면은 모델 2에서는 정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거 전 상상해요. 호객 노노 앱이 자동차 테슬라 앱으로 들어가서 이건 저는 전 세계에 팔릴 거라고 봐요. 호객 노노. 가는데 불마켓과 그러니까 비어마켓을 상징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아파트 단지가 반짝반짝 보이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곳. 예. 맞죠? 집값이 올랐고. 그게 빨간 거죠? 네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반짝반짝 저기가 하락하고 있는 곳. 미국은 사실 반대긴 한데 네. 네, 미국 우리랑 색깔이 다르긴 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식으로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봅시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면 저는 파란색으로 나오는 우선은 세워놓고 정밀 분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 앱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다양한 진짜 앱들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앱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앱으로. 그래서 저는 강정수의 태제로 돌아가면 네. 소프트웨어는 막대한 생산과 연결될 때 가치를 더한다. 그래서 이런 간접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여러분들이 언제 테슬라 주가가 오르냐? 멕시코 공장이 제일 중요하다. 멕시코 공장에서 모델 2가 나올 때 나온다. 또는 모델 2를 예고할 때도 주가는 오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모델 2가 나와서 테슬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정말 아파트 단지에 100대가 원래 주차돼 있는데 99대가 다 테슬라다 이러면은 원더풀한 거예요. 그러니까 쿨함은 적어둘 수 있지만 차를 탔을 때는 쿨함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독일 친구가 테슬라 모델 Y를 갖고 있는데 벤츠 디젤로 가는 벤츠를 하나 더 샀어요. 네. 처음에 탔을 때 이 벤츠로 타니까 역시 새 차를 타니까 벤츠를 타면 좋거든요. 특히 문을 닫을 때 느낌이 좋아요. 우선은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튼튼해서 텅 닫히는 느낌과 콩 닫히는 느낌이 다르는데 텅 닫히거든요. 철컥 닫히죠. 그리고 가죽도 그렇고 이 안에 인테리어들이 사실은 고급스러워요. 대단히. 그쵸. 똑같은 가죽을 쓰더라도 테슬라의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고급스러운데 이 고급스러움은 뭐라고 그 친구가 표현을 하냐면 4개월에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4개월 정도 지나면 그냥 A에서 B로 가는 거가 중요한 거지 벤츠를 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그죠? 그렇죠. 처음에만 좋은가. 근데 모델 Y는 가장 좋은 거는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즐겁다라는 거예요. 체험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차가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가 5년이 됐어도 계속해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앱이 나올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똑같이 스마트폰 쓰다가 당근 마켓이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당근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좋은데 지역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혼술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막 정보가 나오고 우리 동네의 장점 같은 거 나오고 우리 동네의 맛집 정보 나오고 근데 이런 것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서 요즘은 검색 당근마켓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앱들이 하나 나올 때마다 내가 스마트폰을 쓰는 기쁨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그 친구도 독일 제 친구도 테슬라 Y 산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라는 거. 근데 Y 사서도 새롭다 언제든지 새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의 익스피리언스가 다르다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새롭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벤츠의 소프트웨어도 있긴 해요. 보여주면서 그 조야한 UI. 네. 뭐 자동차 그림이라든지 뭐 엔진 모형이라든지 바퀴 모형 이런 것도 정말 언제적 시대째 고려 시대 때 같은 UI 같은 거 보여주면서 감각적이지 않아. 그죠? 예, 그 정말 테슬라의 나중에 보여주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라는 것 그리고 앱이 업데이트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앱이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이 앱이 업데이트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체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죠. 네. 요즘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탔다고 해서 그냥 음악을 듣는 게 아니죠. 제가 그러니까 스포티파이를 듣거나 애플 뮤직을 들으면 그 노래가 그 뮤직 플레이 스테이션이 그대로 와야 돼요. 그쵸. 이런 것도 시밀리스하게 차에서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에어팟에서 듣던 것을 에어팟을 끄는 순간 그 노래가 바로 이어서 차에서 당연히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돼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야 되는 건데 그거하고 다르게 앱 자체가 있어서 블루투스하고 연결의 필요성 없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앱이 공유되면. 그죠? 네. 그 말씀을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츠를 탔을 때 물론 새 차여서 너무나 좋고 근데 그것은 3, 4개월 지나면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건데 네. 그쵸? 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경험을 그 차 안에서 하는 건 쉽지 않은 거겠죠. 뭐 새로운 사람이 타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경험이 안 느껴지겠죠. 근데 테슬라는 타서 뭐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앱이 자꾸 업데이트되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거기서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저희가 이 채널이 잘 돼서 그 채널 사장님께서 네. 호수님에게는 벤츠를 사드리고 저한테는 Y를 사주셔서 저희가 4개월마다 바깥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그러면서 이 체험을 여기서 한번 산 증인으로서 입증을 할 수 좋은데요?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사장님? 자, 벤츠, 테슬라 회사 여러분들도 관계자분들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되네요. 이 소프트웨어 분야가. 이어서 좀 설명을 하면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결론적으로는 거는 바로 소프트웨어의 기초에서 또는 앱의 기초에서 different car experience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경영 전략이라는 거고 네. 이거는 저는 모든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이 따라해야 되는 거다. 따라해야 된다. 자, 소프트웨어만 열심히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쵸. 저가형 모델을 만들어서 같이 대량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많이 거예요. 지금 팔아야 현대기아차도 소프트웨어 만들려고 바둥바둥 대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모델이 고급스러운 모델로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커져.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계속 저가형 모델이 나와주면서 대량으로 판매가 돼야 여기 이 생태계에 좋은 앱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앱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디퍼런트 카 익스피리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차가 졸라 많이 팔려야 된다. 이것이 핵심 키워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이제 좀 되면 FSD 베타 공식적인 이름은 11.32가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번들링이 됐어요. FSD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토필럿 하이웨이, 그러니까 이 오토파일럿 하이웨이라는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결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분에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여전히 비질런트니까 아직까지도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손을 떼지 말고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레디 투 테이크 컨트롤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FSD가 실제로 지금 레벨 2예요. 네. 레벨 3로 가더라도 아마 레벨 2라고 거짓말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지금 그때 말씀드렸던 미국 법에 레벨 3로 갈 경우에는 생산자가 사고의 책임을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테슬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FSD는 레벨 2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테슬라는 FSD는 레벨 2인가요? 벤츠는 레벨 3라고 하는데 벤츠는 레벨 3로 된 것도 많이 팔지 않아요. 제한적인 차량에만 그거 적용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서 생색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술력 레벨 3까지 왔다지 레벨 3를 마구 팔지 않습니다. 레벨 3가 탑재된 차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시장에 내놓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FSD는 레벨 2에 영원히 머무를 수밖에 없다. 레벨 3급의 기술로 가도 레벨 2라고 우길 거예요. 한다는 거겠죠. 네, 우길 거예요. 주장은 그렇게 하겠죠. 겉으로 표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슬라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여러분들 결코 핸들에서 손 놓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도 운전자 책임입니다, 여러분. 네. 여전히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40만 명이 이번에 베타 테스트에 참여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북미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풀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번에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일론 머스크가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조금 들어가 있다. 요 소프트웨어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적인 요소들이 되게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적인 것이 강화됐고, 이번에 키워드가 통합이라는 것, 즉 아까 말씀한 FSD하고 그 오토파일럿 하이웨이가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하는 것, 이것이 통합되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 비전 파악,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눈이에요, 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비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각을 얘기하는 건데, 즉 자동으로 비전 파크라는 거는 자기가 혼자 가서 주차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자가 안 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로봇으로 해서 앱으로 누르면은 가서 혼자 파킹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는 있어야 타고 돼요. 있는데 아직까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타고 있는데 스스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울트라소닉이 함께 있었어요. 울트라소닉은 음파로 옆에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업데이트되면서 울트라소닉이 없어도 비전만으로도 거리감을 아주 이 간격을 측정해서 미세하게. 파킹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트라소닉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지 않는 모델 3에도 이 비전 파기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비전 파기 파킹 시스템이 하려면 울트라소닉이라는 하드웨어를 옵션으로 장착한 이런 자동차에서만 비전 파크가 됐다라면, 파킹이 됐다라면, 자동 파킹이 됐다라면, 네네. 이제는 울트라소닉이 없어도 하드웨어가 옵션이 없는 울트라소닉 옵션이 없어도 가능해졌다는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거. 네. 진짜. 저도 사실은 테슬라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건 솔직히 이건 몰라.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저희가 전문 주식 방송도 아니고 시승을 해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전문 테슬라 바들이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 이런 부분에서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소식은 전해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식을 전하는 거고 지금 이제 모델 S의 플레이드의 소프트웨어 버전들이 이제 이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좀 깔끔하고 이런 앱스토어들도 대단히 발전했다라는 거 그냥 이런 UI도 대단히 좋죠. 이 정도면 사실 UI가 테슬라가 좋죠. 그렇죠. 근데 깔끔해요. 제가 이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벤츠가 이번에 나왔던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비교해 주시려고 했구나. 네 정말 다음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을 잊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요타를 가지고 있어요. 네. 토요타도 되게 UI UX가 이쁘거든요. 되게 이쁜데 그거 이렇게 터치. 뭐 터치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넘겨도 네. UI UX 진짜 후져요. 답답합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아이폰 쓰다가 갑자기 차에 타면 문명 시대가 바뀐 느낌? 네, 이런 느낌 주거든요. 스무스하지 않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돼, 스마트폰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버전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앱들도 깔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뭐 아시는 분 다 갖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 이제 트위치가 들어왔죠. 트위치. 예. 그리고 이러한 UI UX들 대단히 발전해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랑할 거니까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100% 터치에 의해서만 UI UX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모델 S부터는 이러한 물리적인 옵틱하는 거하고도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앱을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쪽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죠. 그래서 이걸로도 내비게이션 판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내비게이션 할 수 있는 이러한 UI UX 부분을 물리적인 피지컬한 터치하고도 연결시켰다라는 것이 또 특징이 있죠. 네. 이건 모델 S에 적용된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이 글이 되게 좋아요. 이거 2020년에 나온 건데 이건 정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테슬라에게서 대단하다는지가 이 코드 온 힐스라는 글에서 나타나 있어요. 여기에 무슨 글이 나와 있냐면 제가 빨간 줄로 밑줄을 쳐왔습니다. 제가 이거 영어 발음 안 좋으니까 그냥 번역하면서 읽을게요. 왜 GPS가 토킹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어떻게 토킹하냐면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자동차의 서스펜션에. 서스펜션이 여러분들 되는 거에 따라서 이 완충 작용에 있어서의 이 충격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GPS가 토킹하게 하자. 누구한테? 서스펜션한테 얘기를 하자. 이게 뭔 뜻이냐면 이 뭐죠? 이 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방지턱. 이 무슨 방지턱이죠? 이게 과속 방지턱. 과속 방지턱. 이때 그러니까 이런 과속 방지턱이 한국엔 정말 많습니다만 그쵸, 많죠. 해외에는 많지 않은데 근데 과속 방지턱 할 때 테슬라의 서스펜션이 이 GPS로 여기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그 정보를 받을 때마다 서스펜션을 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작용을 바꿔주자라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언제 얘기하냐면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개발자들끼리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자가 여기를 관찰을 갔는데 그러더니 들어가서 이거 뭐라고 했냐면 This is actually a few lines of code. 코드 몇 개만 추가해주면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자동차에.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서스펜션하고 GPS 데이터하고 토킹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아이디어 괜찮다. 너 지금 밥 먹고 들어가서 한번 코드 바꿔봐. 그래서 코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될 때 그것이 업데이트 돼가지고 실제로 이 기능이 도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하지 않게 느낄지만 저는 이거 보고 놀랬거든요. 정말 next release 때 done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드웨어의 이러한 이 부분이 하드웨어의 그 부분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점심시간에 개발자들이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바로 고쳐가지고 그 다음 업데이트 때 돼버린다라는 거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쵸. 거잖아요. 이런 서스펜션 기능이 GPS랑 토킹하는 거를 다른 자동차 회사가 만들려면 다 리콜해야 됩니다. 그쵸. 다 리콜해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면 그 다음 버전의 자동차를 만들 때 신차를 만들 때 비로소 적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나 이런 것을 소프트웨어 속에서 업데이트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이자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저는 되게 감동 깊게 읽으면서 정말 소프트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건 말씀드렸어요.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만을 얘기한 거고 소프트웨어가 생산하고 결합할 때는 얼마나 더 파급력이 있는지는 그쵸. 아까 전에 소위 자칭 강정수의 태제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제가 좀 오늘 준비한 네네. 소프트웨어의 파워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저번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렵다. 아까 그 수식 나왔을 때,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이제 자동차 안에서도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앱을 사용해서 새로운 경험을 줘야 되는 게 자동차 회사들의 목표고 앞으로의 골인데 이것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역시 테슬라다. 그죠? 테슬라가 근데 이 소프트웨어 파워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간접 효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엔 결론이죠. 그죠? 네네. 그걸 가장 잘하고 있는 거 역시 그 방향성대로 가고 있는 건 테슬라고 그것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회사들이 폭스바겐이나 스텔란티스였고 네. 반면에 벤츠나 BMW나 이 하이온데 기아차는 아직 감을 못 잡고 있다. 네, 왜냐하면 보셔야 될 것들이 저는 현대기아차가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번에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크라이슬러를 갖고 있으니까 크라이슬러에서 이번에 새로운 차를 하나 내면서 뭐라고 공식 발표했냐면 이것이 스텔란티스의 역사상 마지막으로 내놓는 내연기관차 신모델이다. 이 이후로 스텔란티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피아트, 푸조, 그다음에 시트로엔, 그다음에 크라이슬러 중에서 신차 모델이 내연기관일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연결될 수 있는 건 내연기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쵸. 부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내연기관의 부품이 2만 개라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전기차는 1,500개거든요. 1,500개 정도는 컨트롤링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질문 어떤 분이 수직 계열화의 정도를 다른 차하고 맞다. 비교하라고 질문이 이렇게 있었어. 말씀하셨는데 내연기관의 수직 계열화하고 그 프로덕션 뎁스하고 전기차의 프로덕션 뎁스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기 프로덕션 뎁스가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프로덕션 뎁스가 있는 거죠. 왜? 어떤 건지 제가 말씀드렸던 리디움이라는 것. 배터리라는 그쵸. 부분, 이 부분에서의 수직 계열화를 부분적이지만 하고 있다라는 거고 원천 기술을 장악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고 오늘도 보신 것처럼 하드웨어 4로 지금 가게 되는데 하드웨어 4에 들어가는 SoC가 제일 중요해요. 네.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는 우리가 요즘 뜨고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칩이 시스템 온 칩이죠. SoC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구글도 SoC를 만들기 시작했고 즉 SoC가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위치는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GPU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GPU를 말하는데 SoC는 GPU가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GPU가 내재되어 있고 CPU가 있어가지고 자 CPU를 갖다가 지금 60 쓰고 GPU를 40 써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자 CPU를 이때는 20 쓰고 GPU를 80 써야 돼. 이게 SoC의 특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원을 분할해 가면서 전통적인 CPU와 GPU가 이 자원을 분할해 가면서 다이나믹하게 조절할 작동할 수가 수 있는 게 SoC의 특징인데 테슬라는 반도체 칩도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새로운 그러니까 자동차에게 필요한 중요한 코어 컴포넌트는 테슬라는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의 정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어 컴포넌트, 핵심 컴포넌트를 어떻게 수직 계열화하나가 중요한 건데 테슬라는 SoC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하고 리튬의 리파이너리 정제소까지 가져가겠다라는 것. 이러한 핵심적으로 전략적인 컴포넌트들을 갖다 수직 계열화한다라는 부분에서 네. 테슬라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댓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테슬라 X님께서 좋아요 한 번씩 갑시다 라고 하면서 태극기를 막 휘날려 주시고 계신데, 저희 영상이나 여기 댓글에다가 좋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칭찬 응원 많이 올려주시고, 자 다음 이 제주 바른마음 문문칩 연구소님이 박사님의 상남자 스타일이 너무 멋지고 터프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상남자 스타일이죠. 이 외모는 또 되게 소프트한데 이야기하실 때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할 때 아주 화끈하십니다. 자, 그리고 모델 3 롱레인지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오토파일럿이 오류가 나던 곳에서 어느 날 오류 없이 통과하는 걸 경험할 때마다 정말 찢어지게 기쁜 마음을 느끼신답니다. 이런 게 그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의 그런 이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들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네요. 뭐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테슬라 바는 아니거든요. 테슬라 바는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션의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하고 결부돼서 테슬라의 전략적 목표인,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2020년 2천만 대, 2030년 2천만 대를 생산한다는 것.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보시면 그때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저 같은 경우 그걸 500달러 정도, 500달러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900만 대만 생산해도 제가 예측했던 거는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026년에 900만 대만 연간 생산량이 돼도 테슬라의 주가는 500달러까지 갈 거다. 그리고 물론 저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반추했냐? 이 캐시우드가 했던 것, 캐시우드는 그때 1,500달러, 1,800달러로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우드 같은 상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대량 생산이 갖춰줄 때 소프트웨어는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중간에 막 수식도 나고 어려운 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 그 처음엔 그 힙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뭔가 감명을 받고 영감을 받아서 막 사들였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앱에 이 아이폰에 어떤 앱들이 들어있고 거기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사고 싶어졌거든요. 그런 것과 또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도 비슷한 이 그런 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진짜 모델 2 더 저렴한 모델이 나와서 테슬라가 길에 정말 많이 깔리는 그날을 한번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려면 주식을 조금씩 사야겠네요. 자, 저희 111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를 해주셨고, 아이번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네. 벤츠를 타시나 봐요. 벤츠의 레벨 3는 아주 제한된 환경에서만 작동한답니다. 작동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편하지도 않다. 라고 또 이렇게 직접 벤츠 고맙습니다. 타시는 분이 체험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네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테라 오늘 저희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111분이나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공언했던 200명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다음에는 꼭 갈 다음에는 또 갈 거고, 네. 어느 순간 저희가 차근차근 가다 보면 200명, 300명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열심히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슈퍼챗 또 쏴주시고, 우리 데이빗 양님께서 가장 최근에 쏴주셨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앞에 보이는 책이나 뒤에 보이는 이런 것들 공간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채워주실 수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테라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에 따른 주가의 영향. 테슬라의 주가가 과연 SVB 파산과 어떤 영향,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내일도 5시에 오테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Try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